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사의 마지막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혁명 파트는 그전에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빈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7월혁명, 2월혁명, 독일, 이탈리아의 통일 같은 큰 정치화적인 흐름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하나의 좀 독립된 주제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크게는 이제 신학로 개척 때부터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연결돼서 정리되는 부분이니까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선생님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일단 큰 틀에서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이 산업혁명의 흐름이 이어져 내려오는가 큰 틀에서 먼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이 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영향은 무엇이냐, 역사에 남긴 영향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흐름을 볼 건데, 이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요, 나름 전조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무런 그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18, 19세기에 산업혁명 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여러분이 저랑 이제 오래 공부해 오셨으면 알겠지만 역사에서 무언가 큰 사건이나 변화가 발생할 때는 그 전에 프리퀄, 예고편, 전조증상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전조증상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바로 16세기 신항로 개척입니다. 말 그대로 신항로 개척,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유럽에서 동방,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했죠? 네, 기존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 이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습니다. 마침 재정복 운동의 성과로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수립이 돼서 이런 신항로 개척에 여러 후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신항로 개척 결과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삼각무역이 만들어집니다. 대서양 삼각무역. 그 대서양 삼각무역에서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어요. 그 중에서 유럽에 나타난 변화, 무슨 혁명? 네,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격혁명은 뭐였어요? 네, 유럽 애들, 그 중에서 특히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이제 인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해서 향신료 무역에 집중을 했고요. 에스파니아는 네, 남아메리카 지역을 이제 정복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에스파니아가 포토시 은광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죠. 남아메리카에서. 그 포토시 은광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은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은을 화폐로 쓰고 있었어요. 화폐로 쓰는 은이 마구잡이로 유입된다라는 거는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폐 양 자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유통되는 화폐가 는다는 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은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화폐, 은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랐던 걸 가격혁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격혁명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했죠? 네, 고정된 화폐지대를 징수하던 봉건 영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했고요. 물건을 생산 및 유통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혁명으로 경제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 그 속에서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나오게 돼요. 주식, 보험, 금융, 은행 등등의 이런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상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식, 보험, 금융 같은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나오는 상업혁명을 뭐의 시작? 네, 자본주의의, 글씨가 왜 이러죠?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주의를 우리가 상업 자본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고요. 이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이 16세기 신학로 개척으로 유럽에서 나온 상업혁명, 주식, 보험, 금융 같은 그런 자본주의적인 제도의 등장을 상업혁명, 자본주의의 시작, 상업혁명이라 그러고, 그런 상업혁명으로 나온 게 상업자본주의라면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본주의의 완성이라 불리는 산업혁명 결과 나온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19세기 정도 가면은 이 자본주의가 좀 더 심화적으로 발전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라 그러면 자유로운 경쟁, 다양한 경쟁을 생각하지만 그건 초창기 때 모습이고요. 이 자본주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고인물이 되면 그 분야에서는, 자본주의가 정착한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특정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독과점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스마트폰 하면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잖아요. 그때 이제 맨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세상에 내놓았을 때 빌 게이츠도 뒤늦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중심으로 윈도우 폰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출시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윈도우 폰이라는 게 뭔지. 이 윈도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인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우리 뒤늦게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윈도우 폰을 만들면서 이 시장에 참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 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결국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가져가는 독점 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늦기 전에 참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근데 지금 실제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갤럭시 아이폰이라고는 하지만 민족주의 관점을 조금 내려놓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아이폰의 거의 독과점 체제예요.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당장 우리 국내 자동차 시장도 보세요. 현대기아밖에 없죠.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자본주의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결국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그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점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거를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분야의 각 분야를 독점한 이 독점 금융 자본주의 세력은 더 많은 식민지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식민지를 통해서 원료를 공급받고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잉여자본을 투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독점 금융 자본주의가들의 입김에 의해서 결국 제국주의가 나오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런 독점 금융 자본주의라 그러면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등을 들 수 있어요. 록펠러나 카네기는 석유랑 철강이 거의 80~90%까지 독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 발생한 배경부터 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가장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점점점 세부적으로 가는 겁니다. 신학로 개척 이후에 무슨 혁명?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이 발생을 하고요. 예, 신학로 개척 이후에 가격혁명,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신학로 개척으로 가격혁명, 산업혁명뿐 아니라 뭐도 증가하죠? 인구도 증가합니다. 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여러분 외래작물이 이제 유럽으로 수입되는데, 그 외래작물 고추, 담배 이런 상품 작물도 있지만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도 들어와요.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오는 감자나 고구마 등을 통해서 인구 부양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학로 개척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격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구 증가, 경제의 규모도 늘어났고 그 경제의 규모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인구도 늘어났어요. 당연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경제 규모도 늘고 인구도 늘어서 이 시장에서 상품을 원하는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상업자본가들은 그 늘어난 수에 맞춰서 뭘 늘리려고 노력할까?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서 상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 기존의 중세적인 생산 방식인 중세적인 길드 체제로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길드는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라 그랬죠. 자본주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게 길드예요. 그 정해진 규정 안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중세적인 길드 체제로는 신학로 개척 이후에 늘어난 상품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몇몇 산업 자본가들이 이런 길드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길드 체제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 길드 체제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점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업 자본가들이 이제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지방에 있는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물건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 뭐 12월 말까지 너희들이 칼 뭐 1000자루를 나에게 만들어서 납품해줘. 돈은 확실하게 쳐줄게. 라고 말하면 그 수공업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이럴까요? 아니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물건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칼 1000자루를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가격은 물건이 완성되고 물건을 받고 나서 자본가들이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칼 1000자루를 만들기 위한 재료나 자금은 수공업자들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렇게 물건을 대량 생산할 만큼의 자본력이나 이런 게 수공업자들이 없단 말이야. 그 수공업자들이 그 기간 안에는 그렇게 많은 물건을 저희가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본가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우선 너희들을 믿고 그 물건을 너희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자금과 원료를 내가 선지급할게. 먼저 내가 자금과 원료를 선지급할 테니까 그걸 받고서 물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생산해줘. 이게 바로 선대제예요. 선대제 수공업. 말 그대로 먼저 납품했다는 거야. 누가? 상업자본가가 누구에게? 수공업자에게 무엇을? 원료랑 자금을 선지급했다는 거야. 여기 옆에도 선대제라는 말이 나오죠. 상업자본가가 수공업자에게 원료랑 이런 여러 가지 활비를 제공을 하고 그 임금에 대해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선지급하는 거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의 뭐 50%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후려치는 거죠. 이득을 봐야 되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 선대제 수공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상업자본가가 10명의 수공업자에게 일을 맡겼어요. 미리 이제 원료랑 자금을 지급을 선대제하고요. 그럼 그 원료랑 자금을 미리 받은 10명의 수공업자가 전원 다 100% 정해진 기한 내에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 몇 명은 무조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 먼저 받은 원료랑 자금을 뭐 이상한 데다 써버린다든가, 게으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상업자본가들 속이 터지는 거지. 어떻게 해야, 정해진 기한 내에 물건을 납품받을 수 있을까? 얘네가 왜 제대로 물건을 안 만들까? 아, 내가 돈과 원료만 미리 주고, 눈앞에 없으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들이, 내 눈치를 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다? 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내가 보는 데 불러 모아서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가 관리 감독해야겠다. 그러면 내 눈치가 보여서라도 물건을 만들겠지 라고 해서 얘들을 하나의 장소에 모읍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네, 그게 바로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수공업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공업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제 수공업. 이걸 다른 말로 매뉴팩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대제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공장제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원료랑 자금만 미리 주고서 물건은 알아서 만들어와. 선대제 수공업. 안 돼, 못 믿겠어. 너희들 이제 다 이 장소에 모여. 공장에 모여. 여기 모여서 정해진 기간 내에 물건 만드는 거 내가 감독할 거야.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선대제건 공장제건 뭐예요? 수공업이에요. 손으로 물건을 만든다고요. 이러니까 물건 생산량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물건을 더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수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 뭐로 하자? 기계로 만들자. 그래서 이 수공업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선대제, 공장제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공장제 기계공업 이렇게 선대제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공장제 기계공업을 혼동해서 쓰시던데 엄연히 다른 용어고요. 발전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영국이 먼저 산업혁명을 했냐?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당장 영국의 라이벌인 그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그 프랑스조차도 산업혁명이 언제 발생했냐? 여러분 이건 정치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7월혁명이 발생합니다. 언제? 1830년에 그 빈체제로 정통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다시 부르봉 왕과가 복귀하면서 루이 16세 후손 루이 18세가 왕이 됩니다. 그 루이 18세는 그나마 눈치를 봤지만 그 루이 18세 이후에 왕이 된 샤를 10세는 7월 칙령을 반포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보수적인 전제 정치를 실시해요. 이런 샤를 10세의 7월 칙령 보수적인 전제 정치에 누가 저항합니까? 네, 부르주아. 이 상업자본가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유산시민,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게 바로 7월 혁명이고 그 7월 혁명 결과 부르봉 왕조는 무너지고 샤를 10세는 쫓겨나고 이 자본가들은 누굴 왕으로 세워요? 시민들의 왕이라 불리는 루이 필리프.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입헌군주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거권은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제한 선거를 실시하게 돼요. 자, 누가 소외되었죠? 노동자들이 소외되었죠. 그 노동자들이 언제? 2월 혁명 때 등장을 하는 거야. 1848년. 그래서 2월 혁명 때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7월 항정,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제2공화정을 만들죠. 물론 그리고 제2공화정 만들고 선거권을 무산 시민들에게 주는 보통 선거를 실시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는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이상한 엔딩이었지만 아무튼 그 2월 혁명 때 노동자들이 7월 항정을 무너뜨릴 수 있던 이유가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 1830, 1848 이때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노동자 힘이 강해진 거야. 그래서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힘을 기른 노동자들이 2월 혁명 때 7월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산업혁명은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 19세기 초중반 그때 돼서나 가능했다는 거야. 근데 영국은 18세기에 이미 산업혁명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영국은 여러모로 특이한 나라예요. 제가 시민혁명 설명할 때 시민혁명 하면 영국의 청교도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배울 건데 이 중에서 영국은 특이한 게 있다. 시기가 빠르다. 몇 세기다? 17세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국의 시민혁명만큼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야. 시기적으로 먼저니까. 이 계몽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영국 혁명이 아니라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18세기 때 발생하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어도 그보다 100년 정도 먼저 발생한 17세기 영국의 혁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 그랬죠. 현재 영국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빠르게 이미 17세기 때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전제군주제가 무너지고 입헌군주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특히 무순왕가가 들어서고 스튜어트 왕조가 앤 여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계보가 끊긴 이후에 하노버 왕가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영어 한마디를 못하는 독일인 조지 1세를 왕으로 삼으면서 이제 입헌군주제가 정착이 되고 나라는 누가 이끌어간다? 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내각을 만들어서 그 내각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라는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가 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라는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이미 17세기 때 구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쓸데없는 내부 정쟁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그 힘을 외부로 집중시킬 수 있는 거야. 그 성과가 언제 나오죠? 7년 전쟁 때 나오잖아요. 1756, 1763. 28세기 때 7년 전쟁 내용 기억하시죠? 오스트리아의 마리테지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오스트리아 왕위승 전쟁 이후에 이제 프로이센에 빼앗긴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와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영국은 프로이센을 도와주었죠.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는 해외에서도 식민지 쟁탈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영국이 승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 7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해외의 식민지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영국은 북아메리카, 캐나다 지역과 인도를 차지하게 돼요. 이때 인도를 차지했던 전투가 플라시 전투였죠. 이 플라시 전투는 진짜 압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영국의 정식 정부군도 아니야.
동인도에서의 군대가 프랑스의 정부군과 벵골 연합군을 박살낸 전투예요. 이 정도로 이제 영국의 힘이 강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해서 이런 나라의 경제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나라가 평화롭고 잘 나가니까 인구도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국내 시장 역시도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2차 인클로우즈 운동, 18세기 2차 인클로우즈 운동 기억하시나요? 그럼 1차 인클로우즈 운동, 2차 인클로우즈 운동 구분해야 돼요. 1차 인클로우즈 운동은 16세기 뭐가 발전하면서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물이 발전하면서 이제 젠트리, 지주들과 이런 귀족들이 논을 목초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치죠. 토지를 집중시키고 울타리를 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빈민이 되니까 이걸 보고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고 비판했고 이런 빈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엘리자베스 1세가 빈민구제법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2차 인클로우즈 운동은 정반대야. 이 산업혁명 시기 때 이제 도시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느니까 뭐가 곡물의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는 지주들이 반대로 목초지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논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차 인클로우저 운동이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 한국사 공부할 때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화되었다. 기억나요? 이양법, 모내기법. 그 미리 모판에 심은 그 이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잖아요, 얘들아.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직파법에 비해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이게 장점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죠?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초래한다는 건 옛날로 치면은 100명이 필요한 그 농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100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을까요? 네, 똘똘하고 일 잘하는 10명만 남고 나머지 90명은 잘리는 겁니다. 토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2차 인클로우즈 운동으로 인구가 늘고 곡물 수요가 느니까 이제 다시 목초지를 논으로 바꾸는데 당시 영국도 이제 농업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만큼 많은 농민이 필요 없어. 한 10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으면 돼. 나머지 90명은 네,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쫓겨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될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네, 도시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저렴한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게 산업혁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미국의 남북전쟁, 러시아의 알렉산드리세의 농노해방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북부의 산업자본가들이 왜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죠? 인권 감수성? 그딴 게 아니라고 했죠. 경제적인 이유예요. 북부의 산업자본가들은 뭐가 필요해? 공장에서 저렴하게 부려먹을 노동자들이 필요해. 근데 그 노동자, 특히 저렴한 그 노동자들이 흑인인데 주로 어디 묶여 있어요? 네, 남부의 이 목화를 재배하는 대농장의 노예로서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예를 해방시켜서 이 남부의 목화 농장에 묶여 있는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데리고 와서 노동력으로 써먹어야 되거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농노제를 폐지해. 왜? 노동력으로 써먹어야 되는 이 농민들이 농노라는 이름으로 영주의 그 영지에 묶여 있으니까 농노를 해방시켜서 얘들을 도시로 데리고 와서 싸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마침 2차 인클로우즈 운동으로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너도나도 다 이 발전하고 있는 토시로 몰려오고 얘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영국 자체가 여러분 영국이 되게 조그만 섬나라처럼 보이지만 있을 거 다 있어요. 얘네 석유도 많아. 북해 유전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엔 철과 석탄 같은 공업 발전에 필요한 지하 자원 역시도 풍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맥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생한 배경을 봤고요. 그럼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16세기 여러분 신학로 개척으로 무슨 혁명? 상업혁명. 이 상업혁명으로 죄송합니다. 16세기 신학로 개척으로 가격혁명, 상업혁명, 자본주의의 시작, 주식보험, 금융 같은 자본주의적인 제도의 등장. 자, 이건 뭐했고, 그리고 이때 영국에서는 16세기에 무슨 운동? 네, 1차 인클로우저 운동이 발생합니다. 왜? 뭐에 대한 수요가 늘었죠? 모직물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젠트리 같은 지주들이 논을 목초지로 바꾸었다라는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의 그 모직물 역사는 100년 전쟁으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이 프랑스랑 100년 전쟁 벌인 이유가 뭐죠? 근데 모직물의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100년 전의 당시 때만 해도 영국은 자체적인 모직물 공업을 발전하지 않았어. 영국은 뭐예요? 자기들은 그냥 모직물 공업의 원료가 되는 양들을 길러서 그 양털을 플랑드르 지방에 팔아 제낀 거잖아.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은 영국에서 수입한 그 양털을 가공해서 만드는 모직물이 발전했는데 100년 전쟁으로 영국이 프랑스 내에 있던 모든 영토를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플랑드르 지방과 그런 경제적인 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영국도 단순히 양털만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양을 기른 다음에 그 원료를 가지고 직접 이 모직물을 가공하는 모직물 산업이 100년 전쟁 이후부터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때 이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절정을 찍으면서 지주들이 논을 목초지로 바꾸고 울타리를 치는 1차 인클로즈 운동이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직물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나왔던 게 선대제 수공업, 상업자본가들이 수공업자들에게 필요한 원료랑 자금을 선지급하는 거, 그리고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공장에 모아서 수공업자들을 관리하는 거. 그러다가 17세기 시민혁명,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추구되는데 이때 영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면직물이 수입돼요. 면직물. 여러분, 그 모직물은 양을 가공하는 거고요. 면직물은 지금 여러분이 저랑 입고 있는 옷이 면직물이에요. 목화, 면화를 가공하는 게 면직물입니다. 문익점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죠. 중국의 특산품, 견직물, 비단. 지금 영국은 그 전까지 16세기 때까지 양을 가공하는 모직물이 중심이었는데 17세기 때는 이제 인도에서 면직물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직물, 면직물, 뭐가 더 경쟁력 있을까? 오늘날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집은 양털입을 쓰는데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 양 특유의 그 누린내랑 잡내를 잘 잡는 기술이 나왔거든.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가끔 양고기 먹어보지 말 거야. 요리를 잘 못하는 양고기집에 가면 그 양 누린내가 진짜 확 퍼져가지고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더 했죠. 이 시대 모직물은 되게 무겁고 냄새나고 그랬어. 그에 반해 면직물은 냄새 1도 안 나죠. 그리고 가볍잖아, 얘들아. 그래서 인도에서 이때 면직물이 영국으로 막 쓸때니까 영국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면직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부터 모직물 산업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존에 영국의 모직물 산업을 운영하던 자본가들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살아남으려면 업종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영국도 17세기 와서는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영국의 이 자본가들이 나름 면직물을 열심히 생산을 해도 인도에서 수입되는 면직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동력 차이가 너무 나. 여러분 알죠? 인도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갈아 넣어서 면직물을 만들어서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면직물 수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중국이랑 인도가 2대 강국이었어. 영국에 아무리 해도 노동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소비자들은 냉정하죠. 너도나도 다 값싸고 저렴하고 질도 좋은 인도 면직물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면직물 자본가들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도 면직물로부터 살아남고 시장을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한 거. 더 이상 노동력으로는 승부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 봐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산업혁명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산업혁명은 거창한, 여러분이 지금 산업이라 그러면 막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산업혁명은 결국 시작이 뭐예요? 뭐로부터? 네, 인도산 면직물로부터. 그 인도산 면직물의 수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발전한 거야. 어떻게든 인도산 면직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아 보자 라고 해서 나왔던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때는 이제 인구도 늘고 곡물 가격 늘고 수요가 늘면서 이제 2차 인클로즈 운동으로 그걸 나온다 이런 것도 배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핵심적인 거 인도산 면직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이 인도산 면직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영국에서도 이제 면직물을 뭐로 만들어보자? 기계로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늘어난 면직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인도산 면직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공장제 수공업을 넘어 공장제 무슨 공업? 기계공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여기 기계혁명이라는 건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공장제 기계공업, 산업혁명은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산업혁명은 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나왔다? 인도에서 들어오는 면직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나왔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뭐로 시작했다? 면직물 공업, 이 면직업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면직업이 뭐라고 했죠? 목화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 목화에서 옷을 만들려면 목화에서 실을 뽑아야 돼요. 그 목화에서 실을 뽑는 과정부터 기계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화에서 실을 뽑는 기계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방적기라 그래요. 이 실을 뽑는 기계를 방적기라 그래. 방적기. 자, 그리고 그렇게 실을 뽑은 다음에 그 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날줄과 시줄로 엮어서 옷감, 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방직기라 그래요. 방직기. 그래서 실을 뽑는 목화 면화에서 실을 뽑는 기계 방적기가 나오고 곧바로 그 방적기에서 뽑은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 방직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촉진되고요. 근데 얘들아, 이 방직기나 방적기나 방직기나 결국 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뭐죠? 사람의 노동력이에요. 페달을 밟고 사람들이 발로 이제 막 페달 밟아가면서 이 기계를 쓰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이 기계를 돌리는 동력이 노동력이니까. 그래서 이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을 노동력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동력혁명이야.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그 유명한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죠. 증기.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인 수증기 그 힘으로 이 방적기 방직기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면직업, 나아간 제철업 등에서 이 증기를 통해서 이제 기계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동력혁명이고 그 다음은 교통혁명인데 바로 뭐냐면 여기 기계 동력이 나오고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 빠르게 시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옛날같이 마차로는 이 늘어난 물건을 빠르게 보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를 바탕으로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 그리고 풀턴이 증기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로 개척할 때 선생님이 그 조선업의 발전 이야기하면서 갈레온, 갤리온 이런 배들의 발전 이야기했죠. 그 배들이 목조배가 언제까지밖에 유지가 안 돼? 18세기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왜? 19세기 와서는 이제 증기선이 나오니까 옛날처럼 목조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양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거죠. 그리고 통신혁명. 이렇게 만든 빠르게 물건을 보낼 때 연락도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내일까지 물건 거기로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스의 유선전선, 마르코니의 무선전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로 따지면은 기계혁명, 동력혁명, 방적기, 방직기, 증기기관은 18세기, 그리고 교통혁명, 통신혁명, 증기기관, 증기선, 유선전선, 무선전선은 19세기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인도와 영국의 면직물 산업 변화, 인도가 유럽에 수출한 면직물 18세기 동안에는 아주 인도가 잘 나가다가 언제부터 여기 1820년 이 1820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영국이 아시아에 수출한 면직물이 인도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인도에서의 면직물 수입이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가 언제까지? 1820년 19세기 초까지다 라고 표시한 거야. 왜? 17세기 때 영국에 막 들어오던 인도의 면직물이 이제는 1820년 19세기 초를 기점으로는 역전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이제 영국의 이 기계를 통한 면직물 공업이 인도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좀 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인도의 그 면직물 압도하기까지. 아무튼 19세기 초부터는 이제 영국의 공장제 기계공업, 산업혁명을 통한 면직물이 인도를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점 이 산업자본가들, 산업혁명의 본궤도에 오르면서 산업자본가들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곡물법 폐지야. 자, 얘들아, 이 곡물법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네, 곡물법이 1815년에 만들어졌다가 1846년에 폐지가 됩니다. 곡물법이라는 게 뭐죠? 네, 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곡물에 관세를 매겨서 그 곡물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위한 거예요? 네, 국내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수입 곡물에 관세를 매겨서 이 곡물 가격을 올려서 영국 국내에 있는 지주를 보호하는 건데, 이 곡물법이 1846년에 폐지되었다. 이거는 누굴 위한 걸까? 산업자본가들을 위한 거야. 산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왜? 산업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부려먹어야 되고 그 노동력은 값싸고 저렴해야 돼요. 근데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월급을 책정할 때 기본적인 물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적어도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물가의 기본은 주식인 곡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자본가들도 노동자들에게 줄 월급을 그 곡물 가격에 맞추어서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자본가들에게 불만인 거지. 그래서 곡물법 폐지해라. 곡물 가격 낮춰라. 그래야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조금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지주들을 보호하던 곡물법은 1846년 19세기 중반 가면은 폐지됩니다. 곡물법이 폐지된다는 건 이제 지주의 이익이 아니라 산업자본가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거야, 영국이. 그만큼 산업자본가들의 이 영향력이 이제 지주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들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결과 및 영향을 볼게요. 결과 및 영향. 자, 산업혁명의 결과 및 영향인데, 일단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당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농촌사회에서 산업, 도시중심 사회가 되고 새로운 계급, 그러니까 기존에는 농업사회니까 지주와 자영농, 소작농 이런 애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현교 선생님은 자본가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전 노동자입니다. 왜냐? 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결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겐 독자적인 생산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스스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자신의 생산 수단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제 기후공업이 발전을 하고요.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런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제 너도 나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갑니다. 돈을 벌려면 도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위생 문제, 주택 문제가 나오고, 또 이러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영국에서 뭐가 나와요? 1차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1차 선거법 개정 내용은 뭐예요? 부패 선거구를 폐지한다. 그리고 도시의 누구에게? 노동자? 도시의 자본가에게 선거권을 주겠다 라는 거였죠. 부패 선거구 폐지가 뭐야? 부패 선거구라는 게 뭐죠? 지금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했으면 그 변화한 인구에 따라서 그 뽑는 의원 숫자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옛날 농업사회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농촌에서는 많은 의원이 뽑히고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도시에는 의원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걸 다 조사한 다음에 폐지한 거, 이게 부패 선거구 폐지예요. 그리고 자본가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었죠. 노동자들은 소외되었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얻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때는 정말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러고 일자리가 또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정권에 소외되었죠. 당장 1차 선거법 개정만 봐도 노동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 아동 노동. 제가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해드렸죠, 여러분들. 당시 영국은 정말 아동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6, 7살짜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월화수목 금금금 공장에서 부품처럼 소모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 일단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기계가 나오니까 옛날엔 100명이 필요하던 일이 이제는 하나의 기계와 그 기계를 움직일 노동자 10명만 있으면 되거든. 나머지 90명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생각해. 저 기계만 사라지면 우리가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는 다 저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기계를 파괴하자. 기계 파괴, 러다이트 운동. 그리고 이 참정권에 소외된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무슨 운동을 일으켰죠? 네, 차티스트 운동. 그 차티스트 운동에서 발표했던 게 인민헌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노동자들의 선거권, 참정권 확대 요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프랑스의 7월혁명이, 아이고, 잘못 썼다. 프랑스의 7월혁명이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애초에 영국이 1차 선거법 개정으로 도시 자본가들에게 선거권을 준 이유가 프랑스의 7월혁명이 영향을 받은 거였죠. 프랑스가 7월혁명으로 이제 이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선거권을 주니까 영국도 이제 국내 자본가들이 불만을 가지고 프랑스처럼 7월혁명 일으킬까봐 미리 선 예방 차원에서 도시 자본가들에게 선거권을 준 거야. 근데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2월혁명, 이 2월혁명이 영국에서 이 노동자들이 비슷하게 참정권을 확대해달라 요구했던 이 차티스트 운동, 인민헌장,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예요. 시기가 더 영국이 빠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프랑스의 7월혁명이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거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의 7월혁명이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프랑스의 2월혁명이 차티스트 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름 영국도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법 등을 제정을 하고 노동조합도 결성을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몇몇 자본가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독점적인 부를 노리는 동안 대다수의 서민들은 노동자가 되어서 부품처럼 소모되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식인들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사회가 불평등한 것인가? 왜 이렇게 몇몇 자본가들만 잘 살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게 19세기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19세기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 빨갱이 이러는데, 얘들아, 물론 오늘날 결국 사회주의는 실패했어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잘못된 사상이라는 게 증명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사회주의라는 게 역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런 불평등,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지식인들 나름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이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초창기에는 초기 사회주의는 되게 공방적 사회주의였어요. 생시몽, 오원, 푸리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 도련님들이야. 이 애들이 이상적인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협동을 통해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경쟁 대신 협동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협동촌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가 n분의 1 똑같이 일하고 그걸 똑같이 나누고, 그리고 일도 막 16시간 안 시키고 정말 휴일 꼬박꼬박 지키고 하루에 8시간만 딱 노동을 시키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노약자들은 노동에서 제외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오늘날 봐도 이상적인 마을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쟁력이 없어. 나 혼자 협동촌 만들면 뭐해? 당장 내 주변의 이웃 공장주들은 어린아이건 노약자건 싹 다 갈아가지고 1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건 실패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후기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은 말하죠. 그런 식으로는 안 돼. 한두 명의 개인적인 선의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문제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지금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서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루고 있는 꼭대기에 있는 이 소수의 자본가, 모든 걸 독점하는 자본가, 이들을 타도해야 한다. 즉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누구를,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야 한다는 계급 투쟁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본론, 공산당 선언 이런 것들을 쓰죠.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이 마르크스가 내걸었던 게 유물사관이에요. only 유, 오직 물질,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데 결국 하부 구조인 경제가 결국 이 사회의 모든 걸 결정한다. 그 외에 상부 구조, 뭐 정치, 뭐 외교, 뭐 문화 등등 우리가 보면은 위에 있는 상부 구조는 결국 하부 구조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런 유물사관으로 해석을 한다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도 그런 거죠. 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그렇게 쥐잡듯 잡았을까? 정말 세계의 평화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라크에 있는 석유자원, 그 석유자원이라는 하부구조, 경제를 탐낸 미국이 결국 상부구조인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 유물사관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9세기 과학의 발전해서 찰스 다윈이 종이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내세우죠. 그리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에 성공한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인간 사회까지 적용이 돼서 사회진화론으로까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다른 게 없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 운영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사회진화론으로 변질되고요. 멘델의 유전학, 이것도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래가지고 인종주의로 변질되죠. 백인이 더 우월하다,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파스텔의 세균은 나중에 화학전, 화학무기, 세균무기로도 변질되고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에디슨, 린트겐 X선, 퀴리 부인 라디움 다 몇 세기? 19세기야. 참고로 제너의 종부도법은 18세기입니다. 얘들아 이걸 내가 왜 말하냐면 서양 근대에 와서는 문화를 공부할 때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기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때 무엇이 있었는가? 얘들아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몇 세기죠? 네, 18세기.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게 18세기 계몽 사상이죠. 디드로, 달랑베르, 몽테스키에, 볼테르 이런 계몽 사상. 그리고 에라스미스 우식예찬,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몇 세기죠? 네, 16세기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에라스미스의 우식예찬은 모두 사회 종교 비판적인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잖아. 16세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에라스미스의 우식예찬은 누구의 영향을 주죠? 종교개혁, 루터의 영향을 주고, 그래서 루터의 뭐 95개 전방문 이런 것도 나오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16세기 1차 인클로전 운동을 비판한 거고, 이런 식으로 에라스미스 우식예찬,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루터 95개자 방방문, 칼뱅 크리스토교 강요 모두 16세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게 몇 세기인가 이런 세기별 구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놓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연표 학습으로 들어가서 정치와 문화를 가로 세로 콜라보 하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 탐구자료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풀이 확실하게 또 기출선지 분석 다 해놨으니까 기출선지 분석 해보시고 기출문제도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